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 찾은 자리에서 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거나 슬픈 순간,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지인들,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경조사에만 가지 않았어도 아들 결혼식이 평생의 악몽이 될 줄이야. 손주 돌잔치에서 시작된 악연, 친구 장례식장에서 날 노린 사기꾼.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분의 뼈아픈 경험담이자 인생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되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최 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친구 딸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과 친하게 지내고 정도 많아 축의금도 넉넉히 준비하고 마음도 들뜬 채로 갔죠. 그런데 웨딩홀 입구에서 3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서로 보자마자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결혼식을 진행하던 신랑 어머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가 싶어서 더 반가웠죠. 결혼식 내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몰라요. 식이 끝나고 친구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근데 집에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70평대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가 호텔 같더라고요. 친구가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자기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특히 오피스텔 투자가 대박이었다면서. 저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신랑 신부 신혼집도 오피스텔로 장만해줬다면서 제 딸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 말에 솔깃했어요. 우리 딸도 아직 전세살이었거든요. 친구가 보증금 반만 있어도 된다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결국 제가 모아둔 노후자금 1억 5천하고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2억을 더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긴 했는데 계약서도 대충 보고 사인했죠. 친구니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오피스텔이 재개발 구역에 걸려있는 폭삭 망한 물건이더라고요. 게다가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 나중에 부동산에 알아보니 실거래가가 2억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어요. 그 친구, 아니 사기꾼이 결혼식에서 일부러 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퇴직금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어디서 듣고. 더 끔찍한 건 그 결혼식 자체가 사기였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알바 배우였고 결혼식장도 일부러 제가 딸 친구 결혼식 간다는 걸 알고 그날 맞춰서 예약한 거였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다른 피해자들도 속였대요. 우리 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엄마, 내가 그 결혼식에 가자고 해서 내가 엄마 인생 망쳤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전 오히려 딸 앞에서 더 담담한 척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울었죠. 애꿎은 딸까지 죄책감 갖게 만들고. 이제는 매달 대출이자 내느라 연금도 거의 다 나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이 열심히 도와준다는 거. 자기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면서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는데 그 말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식 청첩장만 받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축의금 낼 돈도 부담되고 혹시 또 그런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경조사 자리가 이렇게 무서운 자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자 돌잔치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대학 동창인 옛 친구를 20년 만에 마주쳤죠. 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했고 그 친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물으며.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은퇴했다고 하니까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직도 인맥이 많을 텐데 나중에 도움을 좀 줘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자고. 고급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술을 거의 강압적으로 권하더라고요. 취기가 오르자 본론을 꺼내더군요.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제 퇴직금이 꽤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6개월 안에 2배로 갚겠다면서. 은퇴하고 처음 들어보는 큰 돈이라 망설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예전에 같이 고생했던 추억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20년 지기 아니냐고.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처음 한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보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렸더라고요. 가장 비참했던 건 그 일 이후로 동창회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돈을 떼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서로 마주치기가 민망해져서 20년 넘게 이어온 동창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돈을 잃은 것도 물론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잃어버렸다는 거. 제가 은행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저를 돈줄로만 본 그 친구의 시선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돈이 오가는 순간 우정은 끝난다는 말. 그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가 됩니다. 이 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손녀 돌잔치 날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호텔 돌잔치를 해줬거든요. 손녀가 너무 예쁘고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었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25년 전 친했던 동창을 만났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면서도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그랬던 친구였죠. 서울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날 돌잔치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친구는 돌잔치 내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제가 호텔 돌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역시 영숙이는 잘 사는가 보다 하면서 사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 다 깨서 한 거였는데 괜히 그렇게 보이니까 쑥스럽더라고요.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차 한잔 하자고. 만나서 보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차림. 자기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처음에는 화장품 사업이라고 했어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독점 수입해서 판매한다면서 투자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인데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는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돌잔치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거 아니냐면서. 사실 그때 제가 가진 돈이라곤 얼마 전에 만기된 적금 6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원래는 딸 둘째 출산할 때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였는데. 근데 친구가 하도 자신 있게 말하는 데다가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친구라서 괜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영숙이 해코지 하겠어. 우리가 몇 년 지기인데 하면서 결국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계약서 쓸 때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서운하지 않아? 라면서 간단하게만 썼어요. 첫 달에는 약속대로 수익금을 줬어요. 15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손주 옷도 사주고 딸한테도 20만 원 용돈 주고 너무 좋았죠. 둘째 달에도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친구가 추가 투자를 권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더 큰 물량이 들어왔는데 더 넣으면 수익률을 더 올려줄 수 있다면서 심지어 제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설득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돈 버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말리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셋째 달부터는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요. 연락해도 자꾸 회피하다가 갑자기 유럽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전국적인 다단계 사기였더라고요. 은퇴자들만이 모이는 경조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옛날 인연을 빌미로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 친구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죠. 위에서 수익의 일부를 받고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비참했던 건 딸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손주 돌잔치에서 시작된 일인데 그 예쁜 기억이 이렇게 망가질까봐 지금도 손녀 돌잔치 사진을 보면 그날 만난 친구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파요. 결국 둘째 출산 때 도와주겠다던 약속도 못 지켰어요. 언제 들키나 싶어서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둘째 아이 100일 잔치 때 결국 딸한테 모든 걸 고백했어요. 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돌잔치 때 자기가 호텔에서 하자고 고집부린 게 이런 결과를 부를 줄 알았으면 지금은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요. 빚을 내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매달 15만 원씩 손주들 적금도 붙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게 진짜 제가 줄 수 있는 진심이더라고요.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자리는 다들 들뜨고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는 경조사에 가면 일부러 모르는 척해요. 반갑다고 다가오는 사람도 일단 경계하고 그게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김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아들 결혼식 날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라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호텔 웨딩홀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30년 전 대학 동창인 정군을 만났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먼저 와서 김형, 나 정민수야라고 하는 순간 왈칵 추억이 쏟아졌어요. 대학 시절 어려울 때 자기 하숙집에서 한 달을 재워주기도 했고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갈 때도 추천해줬던 친구. 30년 만에 재회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에 우리는 따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삶을 주거니 받거니 그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중국, 베트남에 공장도 있다고. 저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했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이 왔어요. 한 번은 점심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니 자기가 다 계산하면서 형님 모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다음 만남에는 고급 양주를 선물하면서 형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베트남 공장에서 대형 발주가 들어왔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3개월만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이자는 월 5%를 준다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아들 결혼식 비용 치르고 남은 2억 정도. 처음에는 망설였죠. 그래도 대학 동창이고 그동안 보여준 것도 있고 거기다 아들 결혼식까지 와준 친구니까. 결국 1억을 빌려줬어요. 처음 한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보내왔어요. 500만 원. 아내가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 이상하다고 했는데 전 괜찮아. 정구는 믿을 수 있어라고 했죠. 두 번째 달부터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연락하면 곧 보내드릴 게요라며 자꾸 미루더니 알고 보니 그 회사도 공장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지인들한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간 뒤 잠적했다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주한 뒤였어요. 빚 보증을 섰다는 피해자도 여럿 나타났고 결국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날렸어요.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의 결혼식 날 만난 그 인연이, 그 기쁜 날의 기억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죠. 이제 아들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 만난 정군 생각이 나서 행복했어야 할 그 추억이 평생의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쉽게 속았냐면서 매일 울고, 아들도 자책하더군요. 내 결혼식만 아니었어도 하면서 제가 이래저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르면 한숨만 나와요. 그 넓은 웨딩홀 로비에서 하필 그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제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걸 미리 알고 접근했대요. 다른 지인을 통해 제 소식을 듣고 아들 결혼식이라는 그 중요한 날을 노린 거죠. 제가 깨달은 건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라고 해서 다 반가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경조사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기쁘고 들뜬 마음에 방심하기 쉽죠.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조언해요. 경조사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하면 일단 의심해 보라고. 그리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날의 기쁨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친구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친구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인데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40년 전 같은 회사 다녔던 최 과장이었어요. 그 친구도 많이 늙어 있었지만 서로 한눈에 알아봤죠.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정년퇴직했다고 했고 최 과장은 증권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했다고 하더군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투자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주식이 바닥이라면서 이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난다고. 보통 때였으면 경계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친구 장례식에서 만난 옛 동료라. 거기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라서 그 사람이 신입사원 시절에 제가 많이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장례식 이후로 자주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고인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주식 투자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은 자기가 운영하는 투자 동아리가 있다면서 한번 참관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모임에 가보니 은퇴하신 분들이 10대 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전직 교장, 공무원, 회사 임원 이런 분들. 최 과장이 빔 프로젝터로 주식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뭔가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기존 회원들이 나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 벌었다. 반년 만에 1억 만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 저도 가입하기로 했어요. 가입비가 1천만 원. 거기에 증권 계좌에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받은 적금을 해지했죠. 아내는 극구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최 과장이랑 40년 인연인데 설마 날 속이겠어? 하면서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최 과장이 추천하는 종목마다 다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30%까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최 과장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면서 자꾸 추가 매수를 부추기더라고요. 증권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면서 위임장도 쓰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주가 조작이었더라고요. 처음에 보여준 수익은 미끼였고 우리 같은 은퇴자들 돈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자기들이 먼저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전국에서 100억 넘게 가로챘다고 해요. 가장 비참한 건 그 돈을 잃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최 과장이 우리 친구 장례식장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 제가 퇴직금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미리 알아보고 온 거였어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이용해 먹은 거죠. 지금은 새벽 시장에서 야채 좌판을 하고 있어요. 대출금 갚으려고. 아내는 미용실 청소 일을 시작했고요. 자식들한테는 아직도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는 조문만 하고 바로 나와요. 누가 불러도 모른 척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돌아가신 친구 얼굴을 보면서도 투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해요. 강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자 돌잔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요. 아들이 호텔 뷔페에서 하자고 해서 제가 절반 보태주고 모처럼 멋진 양복도 입고 갔죠. 초입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더니 강 선배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30년 전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신입사원이었던 후배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죠? 그 후배가 얼마나 저를 잘 따랐었는지. 회식 때마다 제 옆자리에서 술도 따르고 고민 상담도 하고 지금은 중견기업 임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돌잔치가 끝나고 그 후배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후배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많이 힘들 때 선배님 생각나서 수소문해봤다고. 마침 제가 그때 좀 우울한 시기였어요. 아들 내외와 살다가 분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롭고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후배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노인 돌봄 사업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인 줄 알았어요. 노인 돌봄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월 100만 원 활동비도 준다고 하고 저 같은 은퇴자들의 경험을 살리는 좋은 일 같았죠. 계약서를 쓸 때도 자문위원 계약인 줄 알고 꼼꼼히 안 읽어봤어요. 후배가 써오라는 대로 사인했죠. 한 달 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명의로 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알고 보니 제가 사인한 건 자문위원 계약서가 아니라 차명 대출 동의서였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제 집을 담보로 잡혀 있었고 당장 후배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선배님,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곧 돈 들어오면 바로 다 갚아드릴게요 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 전국의 은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을 끌어모았더라고요. 손자 돌잔치 날 찍은 사진을 보면 제가 현관에서 하객들 맞이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때 그 후배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손자의 첫 돌. 그 소중한 날의 기억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죠.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아들 네 식구들과 다시 살고 있죠.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손자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돌잔치 때 제가 붙여준 돌반지도 팔아서 대출금 갚는데 보태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자리에서 시작된 악연의 이야기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경조사 자리는 우리 마음이 가장 여리고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기쁨에 들떠 있고, 손주의 돌잔치에서는 뿌듯함으로 가득하고, 친구의 장례식에서는 슬픔으로 무너져 있는, 바로 그때 우리의 판단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고 해서, 한때 나를 잘 따르던 후배라고 해서, 그날의 감정에 휘둘려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해 찾아온 걸까요?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경조사 자리는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자리이지,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당신 인생의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날만큼은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마세요. 아무리 반갑더라도, 아무리 그리운 사람이더라도 투자, 사업,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